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소송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 요건이 중요하죠. 원고적격, 대상적격, 소이익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요 세 가지 중에서도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원고적격, 대상적격 관련한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간직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있는 판례만 조금씩 볼까요? 자, 원고적격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원고적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얘기 나왔던 거 여러분 형광펜이나 빨간색 볼펜 핍니다. 체크하려고 하는. 자, 공부의 반은 체크예요. 아시겠죠? 체크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 거기 인인소송에서 그 연탄공장 우리 얘기했죠 방금. 연탄공장 밑줄 긋고 화장장, 낙골당, 원자로 시설,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좀 위험 시설, 혐오 시설 이런 것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분들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자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자. 생태 자연도 1등급 주민 한번 해볼까요? 생태 자연도 1등급 주민. 자, 볼까요? 여러분, 생태 자연도 1등급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 무슨 공사,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데, 공사를 갑자기 해. 그러면 생태 자연도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 주민들은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거기 지역이 생태 자연도가 1등급이었던 것은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공익상의 이유 때문에 생태 자연도가 1등급이었던 거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뭐를 보호할 목적은 없었던 거야? 사익을 보호할 목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인인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사익보호성까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업자 소송 볼게요. 경업자 소송에서 여러분 사업용 화물자동차, 노선 연장, 시외버스, 선박 이런 거 다 운송사업입니다. 운송사업. 운송사업은 다 특허라고 그랬죠? 기존 업자의 이익, 무슨 이익? 법률상 이익.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아까 목욕탕 얘기했었죠? 그 목욕탕 정도면만 밑줄 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원자 소송에서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액화소극가스를 줄여서 LPG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원자 소송에서는 LPG 석유가스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로스쿨 밑줄 그으시고 되셨죠? 이 정도만 일단 체크만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판례들은 자, 그 다음에 또 대상적격 한번 볼게요. 대상적격. 자, 대상적격에서 일단 처분성 부정에서 첫 번째 칸 세 번째에는 항공마사회 기수에 대한 징계 처분. 항공마사회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징계 처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줄 그으시고. 그다음에 같은 왼쪽으로 오셔서 자, 왼쪽으로 오셔서 여러분 거기 그 두 번째 칸 정도에 보면 표준 공시지가 결정, 개별 공시지가 결정 있죠. 자, 중간 행위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처분성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또 도시계획보선 도시기본계획이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행정계획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고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는데 구속적 행정계획일 경우에는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비구속적일 때는 기본이란 말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이런 거에 기본계획에 여러분 표시를 해두세요. 표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와서 처분성 인정하는 쪽에서 보면 아까 제가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처분성 인정하지 않지만 청소년 유해무체물 결정 고시 이런 것들 처분성 인정한다고 그랬죠. 맨 위에 거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쯤에 있는 장애 등급 결정 이런 거 제가 아까 이것도 표준 공시지가 결정 얘기할 때 같이 얘기했던 중간행위지만 이런 것들도 처분성 인정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성을 인정하는 거 행정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이런 것도 행정재산 포인트 두시고 그 다음에 처분성 부정하는 쪽에 가서 일반 재산에 대한 사용료 납입고지 이런 일반 재산에 대한 사용료 이런 건 사법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분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처분성 인정해서 부관 정도만 더 체크해야 될까요? 부관 중 부당만 처분성을 인정한다.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 있는 판례도 다 중요한 거긴 한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원고 적격, 대상 적격 볼 때 엄청나게 많은 판례를 볼 거예요. 그때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잘 가지고 계세요. 지금 나눠드린 거는.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요건 세 번째 소이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이익이라고 하는 그래 봤어. 원고로서의 자격도 있어. 그리고 처분이 맞네. 그러면 대상으로서의 자격도 있어. 근데 이걸 해서 너한테 진짜 이익이 있어? 라는 경우가 이익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가장 심한데 가장 대표적인 건데 자, 제가 영업 허가를 냈어요. 제가 이제 식당을 하려고 음식점 영업 허가를 냈습니다. 영업 허가를 냈는데 영업 허가를 냈어. 영업 허가를 내고 음식점 영업하고 있는데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어. 난 잘못도 안 했는데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에 영업정지 내려졌어.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은 여러분 기간이 딱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지금이 7월이죠. 자, 3월부터 뭐 6월까지 하는데 내가 지금 7월에 소송을 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억울하긴 하지. 억울하긴 하더라도 이미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구나. 취소해줄게. 라고 했는데, 취소해준 지금 그 기간이 끝나고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소이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알겠는데, 너한테 진짜 너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남아있니? 요거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권리 보호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서 소이익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때 소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소이익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분의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자, 이런 것처럼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서 굳이 다툴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 어쨌든 난 지금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고.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건축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건축과 이 거리가 유지가 돼요. 그걸 우리가 이격거리라고 해요. 이격거리. 떨어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누가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건축물이 다 완성이 됐어. 그럼 어떻게? 그거 부실 거예요, 어떻게? 이격거리 좀 안 맞았다고 해서
1cm가 안 맞았어. 그러면 공사 시작할 때 얘기하든가 설계할 때 얘기하든가 지금 해봐야 이거 어떻게 부시지 못하잖아요. 그 이격거리 좀 안 맞았다고 부시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 엄청난 사익이 있겠죠. 그 건물주에 엄청난 사라지는 사익이 있을 거고 그 부시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공익의 침해도 있겠죠. 지금 막 소음도 많이 발생할 거고 분진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할 거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멀쩡한 건축물을 이격거리 좀 어겼다고 부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건 좀 그런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축공사 이격거리. 자, 똑같은 색깔이 지금 세 번째 부러뜨리고 있는데 네 번째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격거리라든가 아니면 대집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중요하게 배울 건데 대집행 실행이 완료됐어. 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 명령을 했는데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신 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대집행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제 대집행도 일반법이 있고 굉장히 우리 행정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런데 대집행은 잘못했어. 근데 이미 대집행 실행이 완료됐네. 그럼 어떡할 거야? 뭐 다시 갖다 놓고 다시 건축물 세울 거야? 어떡할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면요. 소이익이 없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약간 좀 적응한 표현이겠지만 행정청이 쌩까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것을 취소한다고 해서 너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취소 소송 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거지. 대집행 실행이 완료가 됐으면 네가 만약에 손해를 봤으면 대집행을 멈춰달라. 이미 다 끝났는데 어떻게 멈춰? 원상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소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런 경우에도 소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 어떤 사람이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봤는데 그 2차 시험에 채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 2차에 떨어졌어.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을 하고 있던 중에 소송하려면 여러분 오늘 소송 걸리면 다음 주에 끝나요? 아니면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요. 다음 주에 안 끝나. 그러면 소송을 하던 중에 소송만 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 사법시험 공부하는 고시생이었으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공부를 했겠지. 근데 공부를 하던 중에 2차 시험이 또 있네? 2차 시험 붙었어. 2차 시험 봤는데 2차 시험 붙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2차 시험을 채점을 잘못했던 거 소송을 해봐야 아 잘못됐네요 하고 다시 2차 시험 합격으로 처리하더라도 지금 이미 본인의 실력으로 합격한 상태야. 다시 봐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소송을 제기할 때와는 다른 사정이 변경됐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이익이 있어요? 없어. 이런 경우도 소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병역 처분이 나왔는데 나보고 군대 가래. 난 병역 처분, 나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잘못됐다. 이 병역 처분 잘못됐다. 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데 해병대가 딱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해병대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어느 날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모병에 의한 군입대를 했네요. 병역 처분에 대한 소송을 하다가 모병에 의했다는 것은 본인 의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병에 의한 군입대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 소송할 수 있어요? 소송 못해. 자진 입대했으면 소송 못해. 여기 자진이란 말 꼭 써주세요. 자진 군입대를 했으면 소송 못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병역 처분이 잘못됐어. 나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오라고 나한테 병역 처분을 내렸어요.
그리고 근데 그 병역 처분이 집행해서 내가 현역병을 들어갔어요. 자진 입대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어. 이 사람은 내가 군대에 병역 처분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소송이 끝나기 전에 군입대 날짜가 다가왔네요. 그러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그 효력을 인정하죠. 뭐에 의해서? 공정력에 의해서 인정을 하잖아. 그럼 군대 가야 돼, 말아야 돼? 군대 가야죠. 그러면 군대를 갔어. 그럼 이 사람은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있어요. 왜? 나오면 되잖아요. 군대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이익인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군대 간 게 아니라, 갑자기 병역 처분하고 있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 해병대를 모집하거나 해군을 모집하거나 그런데 거기에 그냥 자기가 지원을 해서 자진 입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너의 본심이 뭐니? 라고 재판부는 묻고 싶죠. 그런 경우는 소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셔야 돼. 모병에 의한 자진 입대는 소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소이익을 인정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이익을 인정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경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의사 면허 정지가 세요? 면허 취소가 세요? 취소가 센 거지. 면허 취소는 아예 면허를 없애버리는 거고, 면허 정지는 6개월이면 6개월 그 면허를 정지해 두는 거야. 근데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의료행위를 하다가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런데 이미 3개월이 지났어요. 소를 하다가 3개월이 지나버렸어. 그럼 소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는 거잖아.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으니까. 이해돼요? 말아야 되는데 계속 받아줘.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의사면허 정지가 3번이면 취소된다. 여러분이 우리 그 교통범죄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3아웃 제도 같은 거 다 아시죠? 3아웃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생각나서 웃을 일이 아닌데 이분도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아는 분이 음주운전을 구속이 됐어요. 근데 지금이야 웃을 수 있는 거지. 지금이야 웃을 수 있는 건데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구속됐냐면 밤에 술을 마셨어. 근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했어. 그런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네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음주운전을 했어요. 밤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가다가 그러니까 술을 얼마 안 먹었어. 술을 얼마 안 먹었는데 가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걸렸어요. 이게 나왔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대. 그 사람 말로는.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딱지를 끊었어요. 딱지는 끊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차에서 2차를 가는 중에 2차에서는 이제 뭐 차를 안 갖고 가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데가 얼마 안 먹었으니까 안 걸리겠지 하고 가는데 그때 딱 하필 또 음주 그거 해가지고 걸렸어. 그러니까 2차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의 기분 상태가 어떻겠어요? 되게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2차에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술을 많이 먹고 그날 밤에 2차 가서 술을 많이 먹고 나오는데 또 운전을 하고 또 걸렸어. 이때부터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걸렸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진짜 운이 없다 하고 잤는데 아침 일찍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나와야 돼. 새벽 6시에 나와야 돼. 한 2시쯤에 집에 걸렸는데 6시에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래갖고 구속이 됐어. 3아웃 제도라고 옛날에 음주운전하면 3번이면 구속이 되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뭐 1년 사이든 2년 사이든 이렇게 3아웃이 완성이 되는데 그 사람은 하루 이렇게 하루 해넘어가는데 3번 다 걸린 거야. 저녁에 걸리고 밤에 걸리고 아침에 걸리고. 그게 다 근데 그렇게 그 음주 측정을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게 3번 걸리는 것도. 근데 그 사람은 다 걸려가지고 구속이 됐다.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요건이 되는 경우, 자, 예를 들면 의사 면허 정지 처분할까요?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이게 3회면, 뭐, 예를 들어 3회면, 뭐, 이제 취소가 된다. 이런 가중 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끝까지 따져야죠. 내가 취소가 아님을 따져야지. 왜? 이거 남아있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기간이 지나서 의사면허 정지 기간이 지나서도 끝까지 따져야죠. 그쵸,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자, 예를 들면, 수용자, 대표 판례가 수용자 영치품, 자, 불어. 자, 보세요. 내가 A라는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 가족이 나한테 뭔가를 집어넣어 줬어요. 그걸 영치품이에요, 영치품.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 넣어주는 걸 영치품이라고 그러고 돈 넣어주는 걸 영치금이라고 하잖아요. 영치품을 넣어줬는데 교도소에서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을 넣어줘서 겨울에 추우니까 입으라고 옷을 넣어줬는데 그 옷이 너무 뭐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영치품을 그 재소자한테 주지 않았네. 그래서 이거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져야 돼요. 이런 거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겠죠.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따지려고 했는데 A라는 교도소에서 B라는 교도소로 이송을 했어요. 그러면 A라는 교도소장을 지금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는데 더 이상 A라는 교도소장을 대상으로 싸울 필요가 없죠. 돼요? 없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내가 지면 또 B라는 교도소에서도 또 반복되겠지. 또 불어되겠죠. 이해돼요? A라는 교도소에서 불어댔으니까 그걸 이유로 B라는 교도소에서 또 불어되겠죠. 이송됐어도 또 불어될 거예요. 이렇게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소이익을 인정해 줍니다. 이송했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정 변경으로 해서 권리 침해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은 이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은 특히 이제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방의원 임기 만료. 내가 지방의원인데, 지방의회 의원인데, 내가 제명됐어요. 지방의회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제명됐어. 뭔가 잘못해서. 근데 억울해서 따져야 되는데 내 임기가 이미 끝났어. 그래서 새로운 투표를 해가지고 새로운 지방의원이 당선됐네. 그럼 내가 지방의원 제명 의결에 대해서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내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나는 다시 지방의원이 될 수 없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따질 수 있는 소이익이 없죠. 그런데 소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왜 인정했을까요? 왜 인정했을까? 자, 인정되면 내가 불합리하게 제명되었던 기간 동안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 수당이 이렇게 뭔가 남아있는 게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 옛날 얘기야, 옛날에는 학교별로 본고사 봐가지고 이제 갔는데, 하필 이 대학이 진짜로 이제 서울대예요, 서울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불합리하게 불합격 처분을 받았어요.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 이미 학기가 시작돼서 내가 그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시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을 해줬어. 왜 인정을 해줬냐면, 여러분, 한 해 더 공부해서 다시 시험 봐서 서울대 가는 게 좋아요? 소송에 이겨서 서울대 가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 서울대야, 서울대. 서울대면 소송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하면은, 그 다음에도 입학시켜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1년 늦게 들어가는 건 뭐, 내가 감수할 수 있다는데. 서울대. 서울대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판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고등학생 퇴학 처분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 이거랑 달라. 이건 달라. 왜냐면 이건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한 것을 따지려고 했는데 불합격을 따지려고 했는데 합격했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은 고등학교를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 고등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고등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명예가 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명예가 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나중에 이력서 쓰려고 하는데 내가 퇴학받아서 검정고시 봤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매일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정도 이제 합격생들 이제 면접하는데 면접하면 별거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별거 다 물어봐요. 여러분이 공무원 되시려고 하는데 그런 거 내가 굳이 내 퇴학 처분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바꾸는 게 낫지. 그래서 졸업을 하는 게 낫지. 그쵸? 검정고시를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남아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이익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소이익을 인정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소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이익을 또 인정하는 건 뭔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자, 소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요걸 공부하시고, 요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또 소이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소이익 파트는. 이해되시죠? 자, 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이익까지 봤고요. 여러분 고생하셨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자, 오늘 저번에 6강 찍었고 오늘이 OT까지 아마 7강 찍었나? 그리고 오늘이 아마 이제 지금 한 3강 정도죠. 그리고 요 10강까지는 여러분 꼭 복습 동영상을 2번, 3번 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법은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내가 이 파트를 지금 왜 공부하고 있지? 내가 지금 개인적 공권 파트를 왜 공부하고 있어? 왜 공부할까요? 원고 적격 때문에 공부해요. 원고 적격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왜 소송이랑 연결돼가지고 자꾸 이런 판례가 나오는지 감을 못 잡겠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지금 1강서부터 10강까지의 이 과정을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이 그림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시험 문제 제가 여러분의 몇 개 지금 줘도 맞힐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책을 중심으로 해서 진도를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처음으로 한번 필까요? 책 펴겠습니다. 자, 책장을 넘겨보면 여러분, 자, 제가 밑줄 그라고 한데 찾아서 밑줄 그으세요. 자, 혹시 이전 책 쓰시는 분들도 제가 밑줄 그라는 곳에 이전에도 있고 하면
제가 컴퓨터가 아니죠, 여러분? 1년 전과 똑같이 밑줄 그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밑줄 그으라고 할 수도 있고 다시 강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매번 똑같은 강의를 반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밑줄 그으라고 하는데 체크하라고 하는데 다시 체크를 하세요. 이전 교재 사용하시는 분도. 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행정관념의 성립.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국가라는 개념이 성립한 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대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대라는 개념이 성립한 이후로 어떤 개념이 발생했어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발생했고 이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권력 분립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권력 분립으로 인해서 행정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죠. 그러면 이 행정이라는 개념은 근대 사상의 산물입니까? 고대 사상의 산물입니까? 근대 사상의 산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줄에 근대 입헌국가 밑줄. 그 다음에 밑에 줄 2번 보겠습니다. 행정 개념은 뭐를 전제로 한다? 권력 분립 제도를 전제로 하는 여기 밑줄. 행정 개념은 권력 분립 제도를 전제로 한다. 오케이. 자, 이제 내려갈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권력 분립의 특징에서 여러분 4번에만 밑줄. 여러분 권력 분립은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권력은 분립되는 게 효율적이에요. 분립되지 않는 게 효율적이에요. 분립되지 않는 게 효율적입니다. 분립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이거는 입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 저희가 못해요. 이건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 저희가 못해요. 뭐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나라는 나라죠. 국가는 국가죠. 우리는 이제 공무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행정부가 할 일이구나. 이건 입법부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라가 잘못했네. 입법부가 잘못해도 나라가 잘못한 거고 국회가 막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대통령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법원 판결이 이상해서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로 되면 권력이 하나로 모아져 있으면 효율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눠진 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나눈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나눈 게 아니라 권력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래서 4번에 소극적 원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극적 원리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넘어가서 권력 분립 이론이 두 가지가 나오죠. 로크의 이권 분립 이론과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 이론이 나오는데 로크의 이권 분립 이론 무시하십시오. 이런 거는 이제 행정법에서 공부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에만 믿죠.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제 권력 분립이다 하면 몽테스키의 이론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상권 분립 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권력 분립은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권력 분립은 다 몽테스키의 이론에 기초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레벤슈타인, 케기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딱 봐도 이름만 들어도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오죠. 이런 건 무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권력 분립 이론에서 제가 딱 밑줄 친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의 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의는 자, 여러분 16페이지에 2번으로 학설 안 보셔도 됩니다. 학설 안 보셔도 돼야 되고 행정과 입법 및 사법의 비교에서 입법과 행정과의 구별 밑줄 긋게요. 자, 입법은 첫 번째 줄 후단 어디 밑줄 그어야 돼? 일반적, 추상적. 그쵸? 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이제 이해가 되지. 왜 일반적, 추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자, 일반적이라는 것은 불특정인에게,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불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입법은. 자, 그런 면에서 행정은 뭡니까? 반대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행정의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17페이지로 넘어가서 기억법. 사법은 법 밑줄 긋지 마세요. 법 선언 자격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밑줄 긋겠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작용이다. 그러면 행정은 그 밑에 줄에 행정은 여러분
기억번에 사법에 동그라미 치고 그 줄 끝에 소극적, 수동적 작용 밑줄 긋고 그 옆에 행정 동그라미 치고 그 행정 글자 바로 밑에 적극적, 능동적의 밑줄 긋습니다. 반면 행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점에서 사법과 구별됩니다. 사법을 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법원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다뤄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나누는데 여러분 그 표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17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표 자체에만 별표 하나 쳐주세요. 표 자체를 쳐주시고 실질적 의미라고 있죠. 가로칸의 실질적 의미 옆에다가 여러분 무엇을 이라고 크게 써주세요. 무엇을.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에다가 누가라고 써요. 누가. 자, 행정청이 한 거면 형식적 의미에 모두 행정입니다. 법원이 했으면 사법이고요. 입법부가 했으면 의회가 했으면 입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이라는 뜻은 그럼 뭘 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뭘 했느냐.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입법부가 입법 활동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겠지. 행정부가 행정하는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오죠. 그렇죠? 사법부가 사법하는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오지. 그러면은 그 이의 경우가 나올 텐데 뭐 표시해 주시냐면 자, 입법에서 입법부가 행정을 하는 경우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밑줄. 자, 직원 임명이 행정이에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식적 의미의 입법,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과 실질이 뭔지 알겠죠? 형식은 누가, 실질은 무엇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옆에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징계, 제명 이래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국회의원의 제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사법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 행정이 실질적 의미 입법이 되는 거 두 번째 2번에 여러분 동그라미 별표 치십시다. 행정 밑으로 볼게요. 행정 입법 제정. 자, 행정 입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행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무슨 활동이에요? 입법 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법 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심판 사법적인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쟁송에 묶이는 거잖아. 그런데 누가 하는 거야?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청이 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7번에 대통령의 사면복권. 밑줄. 자,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형을 받았는데 그거를 지금 풀어준다는 거 아니야? 이건 원래 법원이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인데. 그 다음에 검사의 공소제기. 자, 공소를 제기하는 건 사법적 행위죠. 근데 검사는 행정부죠. 여러분, 검사는 사법부 아니에요, 여러분. 검사는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입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했을 뿐인 거지. 그들은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자, 네,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리가. 그 다음에 사법 보겠습니다. 사법부가 대법원의 규칙을 정해요.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입법 활동이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여러분 거기서 3번의 법원 등기 밑줄 보세요. 법원 등기. 여러분 등기는 우리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확정해 주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고요. 등기는 행정 업무예요. 속성이 행정 업무인데 이걸 어디서 해주냐면 특이하게 등기는 법원에서 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표만 칠게요. 여러분 별표는 일단 행정입법의 별표,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별표, 검사의 공소제기 별표, 법원 등기 별표. 이게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사실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구분하는 문제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예요. 요즘엔 잘 안 나와.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문제 아주 쉽게 나올 때 이런 공무원 시험이 아주 쉬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행정법은 지금처럼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럴 때 기출문제 몇 개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기출문제집 나중에 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념 속에서 뭐만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실질은 무엇을 형식은 누가 요것만 잘 집어넣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18페이지서부터 이제 통치행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먼저 내용 설명, 칠판 판서를 통해서 내용 설명 드리고 교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통치행위서부터 진도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